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근대전의 아버지라고 찬사를 받는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가 근대전 전술에 기여한 공로와 이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17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군사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초보적인 국민 개병제를 채택해 나감에 따라 상비 전력의 규모도 커지고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되었지요. 새로운 군사 과학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화승총의 개선에 따른 보병 전투력의 향상과 대포의 개량에 따른 야전 포병의 활용도 증대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군사 지도자들의 관심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이론 발전은 답보 상태였지요.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스웨덴 왕 구스타프는 육군의 편제와 전술, 전투력 운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근대전의 아버지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611년 17세의 나이로 스웨덴의 왕위에 오른 구스타프는 주위의 여러 나라와 18년간 6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서 터득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에 전면적인 수술을 가해 스웨덴군을 유럽 최고의 군대로 만드는 군사적 업적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 중 많은 부분이 이후의 근대 군대에 그대로 답습되어 군대의 충원, 훈련, 무기체계, 편제, 전술교리, 부대관리 및 군수지원 체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근대전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업적은 유럽 최초로 국민군을 창설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용병 부대를 편성할 자금이 없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스웨덴 남성을 대상으로 4만 명 이상의 신병을 모집했으니 이들이 바로 국민군이었던 것입니다. 보급 수송 임무나 군수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군복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때 엄격한 신병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그의 군대는 질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용병 부대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화력과 기동성의 활용이 획기적으로 가능하도록 전술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총병과 창병의 비율을 종전의 1대3에서 1대1로 균형을 맞추었던 것이지요. 즉 기본 전투 단위인 대대를 216명의 창병과 192명의 총병으로 구성하여 화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병, 포병, 기병의 협조된 작전이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들 병과를 통합하여 단일 전투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 체계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가볍고 사거리가 긴 화승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병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화력은 거의 배가 되었지요. 또한 대포의 중량을 감소시켜 기동력을 증대시켰으며 포탄의 위력을 증대시켜 파괴력과 심리적 효과를 배가하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야포는 연대포라고 불렸는데 포신 길이 1.2m에 무게 280kg이었으며 포탄의 무게는 1.3kg으로서 말 한 마리 또는 세 사람의 힘으로 운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동성이 증대된 야포는 보병을 항상 밀접해서 따라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보병에 대한 즉각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기병은 기동력이 뛰어난 경기병 위주로 편성하고 권총, 기병검, 화승총으로 무장시켰지요. 셋째, 강인한 훈련을 통해 보병, 기병, 포병의 전투력을 향상시켰으며 세 병종 간의 협동작전에 의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6열 종대 대형을 유지하는 총병들은 3계열씩 동시에 일제 사격을 실시하여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창병은 총병을 보호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돌격전을 감행하는 전법으로 총과 창을 효과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창병과 총병으로 편성된 보병의 개인 장구와 장비를 가볍게 개량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착용하고 휴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병 부대의 행군 속도와 지구력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한편 기병은 정찰과 반정찰을 위해 훈련되었으며 정찰기병은 착검으로 돌격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넷째, 통일된 복식과 재질의 군복을 착용하였으며 군복의 복식을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게 디자인하여 병사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급장과 견장을 착용하게 하여 계급의 존엄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자발적인 군기를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전담 보급 부대를 편성하여 보급 임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물자와 장비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의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화승총과 대포 및 창검을 표준화하여 정비 및 부품 보급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무기 조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 대대의 군의관 1명과 위생병을 편제하여 병사들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를 방지했습니다. 군의관 제도는 전투력 손실뿐만 아니라 질병 등 비전투 손실을 막는 역할도 수행해 이후 유럽의 모든 군대에서 즉각적으로 이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구스타프의 공헌은 컸지요. 구스타프는 2개의 전열과 1개의 예비 전열을 사용함으로써 현대 군대의 전법과 거의 유사한 전술 대형, 즉 1개의 주공부대와 1개의 조공부대 및 1개의 예비대를 운용하는 선구적인 전법을 창안하였습니다. 그는 또 오늘날 여러 나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찰과 추격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개혁은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는 당대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군대에서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천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전술가로서의 역량은 이에 못지않았지요. 구스타프가 오늘날 각국 군사 지도자들의 스승이 된 것은 이렇게 그가 현대의 군사 제도와 전술에 미친 영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630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이 한창일 때 구스타프는 군대를 이끌고 북부 독일 해안에 상륙함으로써 신교도 국가의 일원으로서 30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가톨릭인 합스부르크 왕가에 저항하던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독자적인 힘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치렀던 유명한 두 전투는 브라이텐펠트 전투와 루첸 전투였지요. 1631년 9월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군, 즉 가톨릭군 3만 5천 명과 이에 맞선 구스타프의 스웨덴 동맹군 4만 2천 명이 라이프치히 북쪽으로 8km 떨어진 브라이텐펠트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스웨덴 동맹군 중 스웨덴군 2만 4천 명은 오랜 기간 여러 전투를 통해 구스타프의 전술을 완전히 터득한 군대였습니다. 구스타프 군대의 전술 대형은 T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총병과 창병을 절묘하게 배합한 대형이었지요. 그의 부대는 장벽과 삼각보루의 모습으로 이동하는 작은 요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70세의 노장 틸리가 지휘하는 가톨릭 군대는 일률적으로 50열로 정렬한 밀집 대형이었습니다. 중앙에 보병, 측면에 기병을 배치하는 방식의 이 대형은 그리스 시대부터 답습되어 온 방진 대형을 모방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대형임이 분명했습니다. 전투 시작부터 가톨릭군의 열세가 분명했지요. 중포의 숫자도 26문대 54문으로 가톨릭군이 크게 열세였습니다. 가톨릭군이 한 차례 포격을 하고 나면 세 차례 스웨덴 동맹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구스타프군은 중포 말고도 각 연대에 연대포라고 불리는 한문 내지 두문의 소형대포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구스타프는 포병의 선제 포격에 이어 신속하게 기병대와 보병부대를 T자 대형으로 진격시키면서 협동작전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에 대해 틸리의 가톨릭군은 밀집 대형을 둔하게 움직여 구스타프군을 수차례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융통성이 결여된 가톨릭군의 밀집 대형은 구스타프군의 화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지요. 이 전투에서 틸리군은 약 2만 1,000명의 병력을 잃고 대포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구스타프군의 피해는 최초 포격 단계에서 발생한 2,000명 이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브라이텐펠트 전투에 이어 구스타프의 스웨덴 동맹군은 1632년 11월 16일 라이프치히 남서쪽의 루첸 근교에서 다시 한번 황제군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톨릭군을 지휘한 용병 대장 발렌슈타인은 구스타프에게 다시 패배를 당했는데 이는 대체로 구스타프군의 우수한 상비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첸 전투에서 구스타프는 치명상을 입었으며 이 승리를 끝으로 30년 전쟁에서 그의 역할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러했지요. 구스타프는 브라이텐펠트 전투 이후 레흐강 전투에서 틸리백작을 패사시킨 후 비엔나를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용병 대장 발렌슈타인을 재기용하였지요. 발렌슈타인은
약 3개월 만에 4만 명을 넘는 대규모의 용병을 모집하여 폐색이 짙던 황제군을 재정비하고 일부는 모리츠베르크 공격에 나섰으며 일부는 자신이 지휘하여 1632년 11월 14일 루첸으로 이동했습니다. 병력을 분산시킨 것이지요. 황제군의 전투력이 분산된 것을 알아챈 구스타프는 이를 결전을 치를 호기로 생각하여 은밀한 강행군으로 루첸으로 향했습니다. 11월 15일 밤 루첸에 도착한 개신교군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황제군과 평행으로 진지를 구축해 대치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1시경쯤 서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구스타프는 공격 개시를 명했습니다. 중포가 불을 뿜으면서 개신교군은 전진을 시작했지요. 구스타프가 지휘하는 개신교군의 우익은 황제군의 좌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앙보병대가 고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구스타프는 기병부대를 이끌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장을 덮은 안개와 포연, 그리고 그의 나쁜 시력 때문에 구스타프는 소수의 호위병들과 더불어 적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스타프는 황제군의 기병에게 팔에 부상을 당한 후 등에 총탄을 맞고 낙마했으며 황제군 기병의 사격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구스타프의 전사 소식이 전장에 퍼지기 시작했지요. 개신교군은 일시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지만 패주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서열 2위의 지휘관이었던 베르나르트가 즉시 전군의 지휘권을 장악하여 오후 4시 최후의 돌격에 나섰습니다. 양군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생겼으나 사기가 떨어진 황제군은 17일 아침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여 라이프치히까지 철수했습니다.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개신교군은 추격을 중지했지요. 이로써 루첸 전투는 종결되었습니다. 구스타프의 시체는 겹겹이 쌓인 시체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셔츠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빼앗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날 착용한 황색의 버프코트는 전리품으로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보내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스웨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루첸 전투는 양군 모두 보병, 기병, 포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투다운 전투를 벌인 전투였습니다. 방어전 위주의 발렌슈타인에 대해 구스타프군은 정면 공격을 감행했으나 황제군의 측방 사격과 종심 깊은 방어 대응에 유인당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양군의 사상자 및 행방불명자를 합치면 9,000명을 넘습니다. 개신교군이 지불한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약 3,000명의 황제군 피해에 비해 개신교군은 2배인 6,000명가량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군은 모든 대포를 전장에 남기고 철수했으며 개신교군은 이 대포들을 모두 노획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면에서 이 전투는 개신교군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 후 발렌슈타인은 라이프치히에서 후퇴하여 보헤미아로 이동했기 때문에 개신교군은 작센 대공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 전투는 개신교군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술적, 전략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루첸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제1열에 배치했던 청색연대, 황색연대는 병력의 3분의 2 이상이 죽거나 다쳤던 것입니다. 고참 용병으로 편성된 스웨덴군 주력의 손실은 이후 필연적으로 스웨덴군의 전투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은 구스타프의 죽음이었지요. 위대한 지휘관을 잃은 스웨덴군은 2년 후 네르틀링겐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면서 30년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착 상태에 빠진 30년 전쟁에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가 개신교 진영에 참전하고 가톨릭 측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대신 스페인이 참전하면서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30년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역사산책 TV 세계사산책 11편 참혹했던 30년 전쟁 유럽을 비바꾸다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브라이텐펠트와 루첸 전투는 30년 전쟁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고 합스부르크가의 북유럽 지배를 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군사개혁가이자 지휘관이었던 구스타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스타프가 과학기술을 무기와 장비에 활용했으며 그의 보병 전술과 포병 전술이 거의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같은 시대뿐만 아니라 18세기의 군사 지도자들도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군사 제도와 전술을 형식적으로만 모방한 나머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적 요소를 경시하는 우를 저지르는 군사 지도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구스타프 전술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전쟁을 일종의 장기를 두는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대전의 아버지라고 찬사를 받는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의 근대전 전술 발전과 브라이텐펠트 및 루첸 전투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